한국 해경이 공개한 충격적인 장면. 서해 바다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 상황. 쇠파이프, 쇠꼬챙이, 고의 충돌.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맞서 해경은 단 한 발의 총도 없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총도 없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바다를 지키는 작은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해군 정보 분석관 출신 클레어 윌로우입니다. 수많은 전투 상황도와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살아온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였습니다. 미국 항모의 보호 아래 평화롭게 떠있는 조각 같았죠. 적어도 그 이메일을 받기 전까진 말입니다. 한국의 해양 안보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마감은 3주 후입니다. 런던의 추운 사무실에서 편집장의 이메일을 읽던 순간 저는 하품을 참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책상 위 리포트겠거니 생각했죠. 북한 위협과 미 해군 제7함대의 활약상을 적당히 섞어 만드는 그런 글 말입니다. 그날 밤 자료를 검색하던 중 받은 한 통의 이메일. 한국해양경비본부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윌로우 씨,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우리에겐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기에 나섭니다. 첨부된 사진들이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쇠파이프에 얻어맞아 터진 이마를 감싸진 남자, 불에 그을린 순찰선의 갑판, 찢어진 제복을 입은 채 피곤에 절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해경들. 그들의 눈에서 읽히는 건 공포가 아닌 결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편집장님,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한국의 봄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택시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층 빌딩, 네온사인, 질서 정연한 거리. 누가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흘깃 보더니 웃었습니다. 제주도요? 거긴 정말 예쁘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안이요. 서풍항이라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엔 볼 게 없는데. 그냥 어부들 마을이에요. 서울에서 태안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 저는 창밖으로 변해가는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현대적 도시는 점차 녹색 들판과 작은 마을로 바뀌었고 마침내 바다의 짠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갑자기 영국 해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바다는 늘 파랬습니다. 이곳의 바다는 어떤 색일까요? 윌로우 씨? 버스에서 내리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키 큰 체격의 단단한 턱선, 바람에 그을린 피부. 그의 뒤로 보이는 바다는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태호입니다. 해양경비대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그의 악수는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전직 해군의 손이 아니라 매일 밤 바다와 싸우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숙소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문태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밤 바다로 나갑니다. 직접 보셔야 이해하실 테니까요. 뭘 보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태호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할수록 더 위험한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작은 어촌 마을 위로 천천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알던 세계 지도에 없던 전쟁터가 바로 여기 고요한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을. 문태호의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엔 위협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서풍항의 작은 숙소 창문을 열자 짠바람이 몰아쳤습니다. 8시, 문태호가 약속대로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뒤로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죠. 우리 민간 순찰대원들입니다. 모두 날씨에 단련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저를 탐색하고 있었죠. 외국인 여자 기자가 자신들의 싸움을 어떻게 담아낼지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 물었습니다. 새벽 3시쯤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쇠파이프랑 화염병 준비해서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화염병이요? 항구로 향하는 길,
어둠 속에서 항구는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긴장감이 감돌았죠. 어부들은 그물을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저희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부탁해요. 조심하고요. 항구 끝에 정박된 배 15m 정도의 중형 순찰선에 가디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써놨네요. 우리만의 작은 농담이죠. 바다의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선내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탄조끼, 방패, 헬멧. 하지만 총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무탄 발사기와 방호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게 다입니까? 무기는요? 문태호가 고무탄 발사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도 겨우 허가받은 거예요. 우리는 해양경찰이 아니라 민간 순찰대니까요. 그럼 상대는요? 그들도 이런 수준인가요? 이대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대는 쇠파이프, 갈고리, 날붙이에다 화염병까지 씁니다. 그들에겐 국제법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왜 직접 해경이? 해경은 인력이 부족해요. 문태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서해안은 너무 넓고 불법 조업은 매일 일어납니다. 해경만으론 감당이 안 돼요. 박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전직 해군, 해경들이 모여 민간 순찰대를 만든 겁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저는 방탄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요? 당신은 단순히 기사를 위해 왔을 테지만 우리에겐 이곳이 삶입니다. 이 바다에서 먹고 살아요. 물고기가 없어진다면 우린 다 굶어 죽는 거죠. 엔진이 가동됐습니다. 밤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펼쳐져 있었고 별빛만이 우리의 길을 비췄습니다. 레이더실에서 김진수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해경 배와는 교신됐나? 문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10마일 떨어진 곳에 대기 중이래요. 뭔가 터지면 15분은 걸릴 거랍니다. 바다에서의 15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총 없이 어떻게 맞서시나요? 문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바다를 지키러 나가는 거지 죽이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그들을 우리 바다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 레이더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3시 방향 5마일 떨어진 곳에 미확인 선박 6척. 불빛 없이 접근 중. 문태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안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전투 준비를 하는 지휘관이었죠. 모두 위치로. 클레어 씨, 당신은 레이더실에 있으세요. 절대 갑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제대로 쓰려면요. 결국 문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두꺼운 방탄조끼를 건넸습니다. 영국 해군 시절 입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배에서 이 밤바다 위에서 저는 곧 무기 없는 전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클레어 씨. 문태호의 눈빛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밤바다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의지만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참이었습니다. 바다는 까만 비단처럼 어두웠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죠. 방탄조끼 무게에 어깨가 눌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전장과 달랐습니다. 저 배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접근합니다. 문태호가 쌍안경으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불을 끄고 유령처럼요. 어떻게 찾는 거죠? 경험이죠. 물결이 다르게 움직이는 곳을 보세요. 쌍안경을 넘겨받았지만 모두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태호는 확신했습니다. 진수씨, 2시 방향으로 3노트. 항로 변경입니다. 확인됐습니다. 6척 접근 중. 김진수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태호가 외쳤습니다. 엎드려요. 쇠파이프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와 갑판을 강타했습니다. 어선 한 척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접근한 그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응사. 문태호의 명령에 고무탄이 날아갔습니다. 클레어 씨, 조타실로.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어선이 갈고리를 던졌습니다. 박현우가 그것을 제거하려다 어깨에 쇠막대기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현우 씨. 문태호가 달려갔고 이대성이 그를 조타실로 옮겼습니다. 6척의 어선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늑대떼처럼 번갈아 접근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진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문태호가 소화기를 들고 달렸습니다. 어선들의 선원들 얼굴에는 분노와 생계의 절박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제 경고 직전 문태호의 머리 위로 쇠파이프가 날아왔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경은 언제 오나요? 5분 후요.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질 겁니다. 문태호가 확성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해경이 곧 도착합니다. 멀리서 해경 경고등이 보이자 어선들이 물러났습니다. 불빛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문태호는 관자놀이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가벼운 편이었어요. 갑판에는 싸움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파이프 자국, 깨진 유리, 타다 만 그물. 이게 매일 밤 벌어지는 일입니까? 이번 주만 3번째입니다. 그들도 먹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바다와 자원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고요한 바다에서 전쟁을 봤다. 저는 이제 기록자에서 목격자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태호의 안내로 매화도로 향했습니다. 서풍항에서 작은 어선을 타고 30분, 안개 낀 바다를 가르며 도착한 섬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살아갑니다. 문태호가 말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노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격렬한 상황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죠. 저분이 김만수 어르신입니다. 이 섬에서 50년 넘게 고기를 잡으신 분이죠. 바닷가 작은 창고 앞에 앉아 그물을 꿰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68세쯤 되어 보이는 김만수는 굵은 손가락으로 정교하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문태호가 인사했습니다. 김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외국 손님이네. 김만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우리 바다 이야기를 쓰러 왔대요. 김만수는 저를 바라보더니 옆자리를 쳤습니다. 안개. 그물에는 여기저기 찢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어젯밤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배 들어온 날엔 고기보다 욕을 더 먹습니다. 그가 그물에 큰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고의로 잘린 거요. 그들 배가 우리 그물을 지나갈 때 일부러 자르고 가지. 왜 그런 짓을? 자기들 그물이 많이 걸리니까. 바다에선 더 많이 잡는 자가 이기는 거요. 그는 계속해서 그물을 꿰매며 말했습니다. 이게 찢기면 이번 달은 굶는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장의 그물이 한 가족의 생계를 좌우한다는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새 그물을 살 돈이 어디 있겠소? 한 세트에 몇백만 원이요. 우리는 꿰매서 써야지. 그때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김만수의 부인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해양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김만수의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민간 순찰대에 있어요. 지난달엔 쇠꼬챙이에 찔려 입원했어요. 김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소. 순찰은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만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위험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바다를 지키겠소? 마을을 둘러보니 집집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찢긴 그물, 줄어드는 어획량, 늘어나는 부상자들.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분노보다는 묵묵히 견디며 서로를 돕는 모습이었죠. 한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섬에서 태어나 이 섬에서 죽을 거예요. 바다가 우리 전부니까. 문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이 섬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서풍항으로 돌아갈 때 김만수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쓰는 글에 무슨 말을 담을지 모르겠소만.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 것뿐이요. 제 취재 수첩에 적은 마지막 문장 그물 하나에 가족의 삶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매듭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매화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섬을 혼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따스한 오후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용기를 낸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어디서 왔어요? 순수한 눈빛의 소녀였습니다. 영국에서 왔어. 제가 답했습니다. 곧 다른 아이들도 몰려들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학교 취재하러 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요? 아니, 바다 이야기를 쓰러 왔단다. 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어른들처럼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죠.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밤마다 배 타고 나가요. 엄마는 밤마다 기도해요. 무서운 배가 자꾸 온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배가 뭐하는 배인지 아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고기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삼촌은 바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총도 있대요. 첫 번째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총 없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른들의 대화 조각을 모아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바다 이야기 써주세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제 수십 장의 리포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토록 분석했던 국제해양법과 영의 분쟁이 이 작은 아이의 일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죠. 바닷가로 걸어가니 한 여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바다로 나간 남편의 안전을 위한 기도.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언덕 위 정자에 올랐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작은 배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 작은 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두의 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 남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어떤 이는 굳은 표정으로요. 오늘의 어획량에 따라 표정이 달랐습니다. 문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섬은 그물이 많이 찢기면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요. 학비도 병원비도 못 내죠. 해가 질 무렵 한 할머니가 등대 앞에 작은 상을 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무슨 의식인가요?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30년 전 큰 풍랑이 있었어요. 10척의 배가 나갔는데 6척만 돌아왔죠.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녀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북을 펼쳐 적었습니다. 매화도의 아이들은 바다 위에서 자랍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아래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맑게 웃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섬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서풍항으로 돌아온 다음 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 될 것이 분명했죠.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는 잔잔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순찰 나가시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태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밤이 가장 위험합니다. 달빛도 없고 파도도 잔잔하니 불법 어선들이 몰래 들어오기 좋거든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문태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심한 상황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11시, 저는 다시 방탄조끼를 입고 순찰선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수, 이대성과 함께였죠. 박현우는 어깨 부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6척의 불법 어선이 포착됐습니다. 김진수가 보고했습니다. 우리 영해 10마일 밖에서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조타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영해선 바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순찰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태우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재빨리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막나요? 우리가 움직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숨어서 기다리는 거죠. 2시간 동안 다른 구역을 순찰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엔진을 끄고 모든 불을 소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척 모두 우리 영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분 후 불법 어선들이 영해 깊숙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출발! 모든 조명이 켜지고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최고 속도로 불법 어선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배를 돌렸습니다. 고의적인 충돌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조심하세요. 문태우가 외쳤습니다. 한 어선이 우리 배 측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돌은 피했지만 쇠파이프와 도구들이 갑판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스크루에 그물이 걸렸습니다. 이대성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문태우는 재빨리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뒤로 후진해서 그물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어선들이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갑판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분쟁도 외교적 문제도 아닌 순수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싸움, 바다를 지키는 싸움이었죠. 문태우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경, 긴급 상황입니다. 저희 스크루에 그물이 감겼습니다. 6척의 불법 어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버티세요.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선들은 점점 더 담대해져 우리 배에 갈고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태우는 확성기를 들어 중국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배 번호와 위치를 모두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이미 해경에 전송됐다고요. 사실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어선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해경 경고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어선들은 급히 방향을 틀어 달아났습니다. 해경 순찰선이 도착해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제거했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부상자가 없네요. 서풍항으로 돌아오는 길, 문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별이 하나도 없군요. 이런 밤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용한 바다가 가장 위험한 밤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풍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칼럼의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그러나 이내 지웠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며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기사를 쓰러 왔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을 남기러 왔다. 이 바다에 소리 없는 전쟁을. 이건 기사가 아니라 일기였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영국 안보 전문 매체에 실릴 칼럼은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순찰선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가 보였습니다. 문태우와 다른 대원들이 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떤 글을 쓰실 건가요? 문태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고민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국제해양법과 영토 분쟁에 관한 분석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이론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문태호가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군 정보 분석관 시절에도 바다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어요. 위성사진, 레이더 데이터, 첩보 보고서를 통해서요. 하지만 그건 진짜 바다가 아니었네요. 당신이 본 건 지도 위의 바다였죠. 문태호가 말했습니다. 지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무언가 깨달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략적 분석과 안보 이론은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만수 같은 노인들, 매화도의 아이들,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여인들, 그리고 무기 없이 바다를 지키는 민간 순찰대원들. 내가 쓰려는 글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처음엔 해경이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갖추길 기대했지만 국가 예산에는 항상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민간이 나선 거군요. 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럽에선 이런 일이 있나요? 민간인들이 바다를 순찰하는 일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충분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무기가 있으니까요. 부럽네요. 문태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서풍항을 걸어봤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상인들이 생선을 팔고 아이들이 부두에서 뛰어노는 모습.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평화의 이면에 숨겨진 싸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의 손에 남은 상처, 상인들. 대화에 섞인 불법 어선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세계는 수면 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엔 기사를 쓰러 왔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을 남기러 왔다. 이 바다의 소리 없는 전쟁을.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유럽 언론의 시를 칼럼의 문장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전하기 위해 이 바다에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매화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취재를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김만수 어르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창고 앞, 김만수는 여전히 그물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떠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요.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왔군. 네, 곧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서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만수는 옆자리를 툭툭 쳐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찢어진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찢어진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매일 다르지. 어제는 잔잔했는데 오늘은 거칠어. 침묵 속에서 그가 그물을 꿰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글은 다 썼소? 김만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네, 거의요.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만수는 잠시 그물 꿰매는 일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바다요, 누가 지켰는지 다 기억해요. 누가 등을 돌렸는지도 잊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바다가 기억한다. 그렇다면 제 취재도 제 글도 바다는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쓴 글을 읽어보고 싶소. 김만수가 말했습니다. 번역해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다 보니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김만수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완벽한 건 없소. 중요한 건 진실이지.
그가 다시 그물 꿰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바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 엔진 소리. 제가 쓴 글이 도움이 될까요? 문득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김만수는 그물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망가진 그물도 꿰매면 다시 쓸 수 있소. 깨진 배도 고치면 다시 떠오르고. 당신의 글도 그럴 거요. 그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가장 큰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조용한 외침이었다. 김만수에게 노트북을 보여주자 그는 읽지 못해도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김만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올 거요?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닌 친구로서요. 서풍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저는 매화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곧 저는 영국으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의 이야기는 제 안에 남을 것입니다. 런던의 사무실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며 문태호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갑니다. 당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영국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날 밤 고요한 바다에서 본 전쟁은 제가 알던 어떤 전쟁과도 달랐습니다. 총성 없이, 화려한 전략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다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기억하듯이 저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지켰고 누가 떠났는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